안녕. C++ 알려주는 불부리 형이야. 오늘은 디자인 패턴 중에서도 옵저버 패턴을 볼 거야.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언제 쓰는지 또 코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정의부터 구현 흐름까지 차근차근 같이 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옵저버 패턴이 뭔지부터 보자. 이름만 보면 뭔가 지켜보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한 객체의 변화를 여러 객체가 같이 받아야 할 때 쓰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돼. 옵저버 패턴은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를 듣고 있던 여러 객체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패턴이야. 보통 하나의 변화가 여러 후속 동작으로 퍼지는 일대 다 관계에서 잘 맞지. 핵심 목적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응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벤트를 일으키는 쪽은 누가 어떤 동작을 할지 굳이 알 필요가 없어. 정확히는 그걸 궁금해하지 않아도 구조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 이 패턴을 이해할 때는 구성 요소 3개만 먼저 잡으면 돼. 서브젝트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변화가 생기면 알려주는 쪽이야. 여기에는 어태치와 디태치 같은 구독 관리 책임도 포함돼. 옵저버는 알림을 받는 공통 인터페이스고 콘크리트 옵저버는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실제 후속 동작을 구현하는 객체지. 결국 서브젝트가 알리고 옵저버가 받고 콘크리트 옵저버가 실제 일을 한다고 보면 돼. 흐름도 단순해. 먼저 옵저버들이 어태치 함수로 서브젝트에 어태치돼. 그 다음 서브젝트에서 상태 변화나 이벤트가 생기면 노티파이 함수를 호출하지. 그러면 노티파이 함수가 옵저버 목록을 순회하면서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해. 각 콘크리트 옵저버는 자기 방식으로 업데이트 함수를 구현해뒀기 때문에 같은 이벤트를 받아도 서로 다른 기능을 빠짐없이 수행하게 돼. 이제 코드로 내려와서 서브젝트 쪽 구현을 보자. 어태치 함수에서는 널 포인터를 어태치하는 걸 막고 std find로 같은 옵저버가 중복 어태치되는 것도 막아. 디태치 함수는 이레이즈 리무브 방식으로 옵저버를 제거하고 노티파이 함수는 내부에 들고 있는 옵저버 목록을 순회하면서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지.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알림 목록을 관리하고 이벤트가 생기면 그 목록 전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거야. 옵저버 쪽은 더 단순해. IO 옵저버 인터페이스에서 업데이트 함수를 순수가상 함수로 선언하고 소멸자는 버추얼 소멸자로 열어둬서 다형적으로 안전하게 지울 수 있게 해. 그리고 이벤트 데이터 같은 구조체를 두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값을 한 번에 묶어서 옵저버에게 전달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옵저버를 보면 돼. 콘크리트 옵저버는 IO 옵저버를 상속받고 업데이트 함수를 실제로 구현하는 클래스야. 예제에서는 값과 메시지를 출력하는 정도로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로그를 남기거나 알림을 보내거나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각자 다른 동작을 구현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옵저버 패턴 자체의 정의와 구현이었고 이제는 비슷해 보이는 개념들이랑 비교해서 차이를 잡아보자. 특히 콜백이랑 펍서브는 많이 헷갈리니까 구분해서 보는 게 좋아. 콜백은 보통 함수 하나를 어태치해두고 나중에 호출하는 느낌이 강해. 반면 옵저버 패턴은 여러 객체가 같은 변화를 같이 듣고 각자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 구조야. 그리고 어태치나 디태치처럼 런타임의 구독과 구독 해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더 구조적이지. 그래서 단순 콜백보다 옵저버 쪽이 더 유연하고 객체 지향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어. 펍서브는 옵저버랑 비슷해 보여도 체급이 달라. 여기서는 브로커라는 중개인이 있고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는 서로의 존재를 몰라. 그래서 이건 객체 설계 패턴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더 가까워. 특히 프로세스 간 통신이나 네트워크 환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같은 프로세스 안객체 설계와는 결이 조금 달라. 이제 추상적인 설명은 잠깐 내려두고 실제로 어디에 잘 맞는지 CI 빌드 서버 예시로 보자. 빌드 서버는 빌드 상태를 만들고 성공이면 성공 메일을 보내는 후속 작업이 붙을 수 있어. 반대로 실패하면 실패 메일을 보내고 슬랙봇이 메시지를 보내고 경고음을 울리는 반응이 필요할 수도 있지. 그리고 성공이든 실패든 대시보드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싶어. 결국 여기서도 핵심은 상태 변화 하나가 여러 후속 동작으로 퍼진다는 점이야. 지금 화면에는 빌드 서버 쪽 핵심 호출부만 뽑아서 보여주고 있어. 개별 클래스 구현은 생략돼 있지만 중요한 건 빌드 결과에 따라 어떤 객체를 직접 호출하는지가 한눈에 보인다는 점이야. 성공이면 성공 메일을 보내고 실패면 슬랙과 실패 메일, 경고음을 각각 호출하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공이든 실패든 대시보드를 항상 업데이트해. 처음 보면 흐름이 직관적이지만 사실 이 순간부터 빌드 서버가 후속 반응 전체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 겉으로 보면 기능별 클래스로 나뉘어 있어서 구조가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책임은 아직 빌드 서버 안에 몰려 있어. 빌드 서버는 여러 후속 처리 객체를 직접 들고 있어야 하고
성공과 실패에 따라 누구를 어떤 순서로 호출할지도 스스로 결정해야 하거든. 그래서 새 반응이 하나만 추가돼도 멤버와 생성자, 빌드 함수의 흐름을 같이 손봐야 하고 정책 변경도 결국 빌드 서버 수정으로 이어져. 즉 코드가 클래스로 쪼개져 있어 보여도 제어 흐름과 책임은 여전히 한 곳에 집중된 구조야. 이제 같은 예시를 옵저버 패턴으로 바꿔보자. 여기서 빌드 서버는 더 이상 슬랙이나 메일 객체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서브젝트 역할로서 옵저버 목록을 관리하고 노티파이 함수만 호출해. 어태치와 디태치로 구독 대상을 관리하고 빌드 결과가 만들어지면 스냅샷을 순회하면서 업데이트 함수를 전달하지. 즉 빌드 서버가 후속 반응의 종류를 직접 실행하던 구조에서 상태 변화만 알리고 반응은 밖으로 넘기는 구조로 바뀌는 거야. 옵저버 쪽은 공통 인터페이스만 보면 구조가 더 단순해져. 빌드 옵저버는 업데이트 함수 하나만 약속하고 빌드 서버는 이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으면 돼. 실제 슬랙 알림, 메일 발송, 경고음, 대시보드 업데이트 같은 동작은 각각의 콘크리트 옵저버가 업데이트 함수를 구현하면서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빌드 서버는 구체 기능을 몰라도 같은 방식으로 옵저버들에게 빌드 결과를 전달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사용 예를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해져. 메인 함수에서는 빌드 서버와 콘크리트 옵저버들을 만들고 어태치 함수로 필요한 옵저버만 어태치해. 그 다음 빌드를 한번 호출하면 어태치된 옵저버들에게 같은 빌드 결과가 전달돼. 이때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따라 실제로 동작할지는 각 콘크리트 옵저버의 업데이트 함수 내부에서 판단한다고 보면 돼. 중요한 건 메인 함수가 어떤 후속 반응이 필요한지만 조립하고 실제 실행은 옵저버 구조에 맡긴다는 점이야. 이 구조의 핵심은 빌드 서버가 빌드 결과만 만들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각 콘크리트 옵저버가 맡는다는 거야. 그래서 빌드 서버는 더 이상 슬랙, 메일, 경고음, 대시보드 같은 구체 기능을 직접 알 필요가 없어지고 역할이 훨씬 분명하게 나뉘지. 새 기능이 하나 필요하면 새로운 옵저버를 만들어 붙이면 되고 기존 빌드 서버 코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아도 돼. 즉 이 지점에서 옵저버 패턴의 장점이 실제 예시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야. 옵저버 패턴을 쓸 때는 구현만 되는지보다 그 구조가 정말 필요한지도 같이 봐야 해. 업데이트 함수 자체가 알림 순서를 고려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제처럼 벡터에 푸시 100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옵저버를 저장했다면 먼저 어태치한 순서대로 알림이 전송될 뿐이야. 만약 알림 순서가 중요한 문제라면 우선순위 같은 별도 정책을 설계해야 하지. 그리고 옵저버가 많지 않거나 실행 중에 어태치와 디태치로 구독자가 바뀌는 상황이 없다면 옵저버 패턴이 오히려 과한 설계일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직접 호출이나 콜백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 반대로 옵저버 수가 많아지면 코드 흐름이 급격히 복잡해져 유지보수성과 디버깅성도 나빠질 수 있어. 이 슬라이드의 예제는 댕글링 포인터가 왜 위험한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줘. 메인 함수에서 슬랙 알림기, 메일 알림기, 대시보드 업데이터, 알람 스피커를 동적으로 만들고 어태치 함수로 어태치한 뒤 슬랙 객체를 먼저 삭제해버리지. 그런데 빌드 서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그 주소를 옵저버 목록 안에 들고 있어. 이후 빌드가 호출되면 노티파이 함수가 돌면서 이미 파괴된 슬랙 객체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려고 할 수 있고 그 순간 C++에서는 undefined behavior가 돼. 핵심은 로우 포인터에는 이 포인터가 아직 살아있는지 서브젝트가 안전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야. 이 문제를 줄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서브젝트가 단순 포인터 대신 위크 포인터를 저장하는 거야. 위크 포인터는 객체를 소유하지 않지만 락 함수를 호출하면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만 쉐어드 포인터로 꺼낼 수 있어. 그래서 노티파이 함수에서는 옵저버 목록을 돌면서 락에 성공한 옵저버만 스냅샷에 넣고 실패한 항목은 이미 만료된 객체로 보고 제거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미 파괴된 옵저버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대신 이 방식은 옵저버 객체가 쉐어드 포인터 기반으로 관리된다는 전제를 함께 가져간다는 점은 기억해야 해. 오늘 본 내용을 정리해보자. 옵저버 패턴은 서브젝트의 상태 변화를 여러 콘크리트 옵저버에게 알리는 패턴이야. 핵심은 상태를 만드는 쪽과 그 변화에 반응하는 쪽을 분리하는 데 있어. 그래서 새로운 반응이 필요할 때는 기존 서브젝트 로직을 계속 고치기보다 새로운 콘크리트 옵저버를 만들고 어태치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지. 다만 이 구조도 공짜는 아니야. 알림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정책이 필요하고 옵저버가 많아질수록 코드 흐름과 디버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특히 C++에서는 댕글링 포인터 같은 수명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돼. 오늘은 옵저버 패턴에 대해 알아봤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이니 꼭 공부해보고 모르거나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